오늘은 그 세미나는 그 비타민 미네랄의 건강 기능성 식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런 비타민 미네랄 시장은 앞으로 그 2019년 7월 3일 건강식품 활성화 방법에 의해서 소분을 허용하는 것이 입법 예고되었고 2021년 12월에 확정 발표되었기 때문에 그 맞춤형 기능성 식품 시장은 확대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타민 미네랄 건강 기능성 식품은 가장 기본적인 건기식의 시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품의 기능은 1, 2, 3차 기능으로 분류를 합니다. 1차 기능은 그 영양 기능입니다. 생명 및 건강 유증에 대한 영양 기능이고 2차 기능은 맛, 냄새, 색 등의 감각적인 기호적인 기능을 얘기합니다. 3차 기능은 건강 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되는 생체 조절 기능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건강 기능성 식품은 세 번째 생체 조절 기능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 기능성 식품은 이미 인증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기식의 목표는 건강 유지, 심슨 기능 향상, 질병 위험을 줄이는 신체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인에게는 건기식은 아주 필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강 기능성 식품의 기능성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 기능 활성화를 통해서 건강 기능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류는 영양소의 기능, 생리 활성 기능,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 세 종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건강 기능성 식품은 미국에서는 뉴트라시티컬 서플리먼트라고 합니다. 뉴트라시티컬은 뉴트리션과 파마슈티컬의 합성어입니다.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효과가 있어서 1989년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입니다. 우리나라 건기식 협회와 같은 것이 미국에는 다이어트리 서플리먼트 헬스 앤드 에듀케이션 액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꼭 강조하는 것이 에듀케이션 액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기식의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뉴트리셔널 제품이란 비타민, 미네랄, 허브 또는 식물, 아미노산, 그 다음에 그 위에 물질들이 농축되어 있거나 배사물 또는 성분 추출물들을 그 하나 이상에 포함하는 정제라든지 캡슐제라든지 파우더, 연질 캡슐 액체 제품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기능성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능성 식품법에는 각각의 영양소의 기능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춰서 제품을 놓이지만 기능성 식품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타민 A는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하다라고 아주 명기되어 있고 그 함량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식품 기능 건강 기능성 식품법에 언급되어 있는 비타민 영양소의 기능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미네랄의 기능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같은 것은 에너지 이용에 필요하다. 그 다음에 신경과 근육 기능의 유지에 필요하다. 용량은 94.5에서 250mg 정도를 투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 맞춰져 만들어야지만 표준 기능성 식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은 아주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의 유사점은 에너지원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체내에서 아주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학 반응을 촉진하는 촉매 효소로 작용을 합니다. 또 극미량이지만 모두 음식에서 얻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기능성 식품에서 얻어지고 있는 것이죠. 비타민과 미네랄의 차이점은 비타민은 유기물이고 미네랄은 무기물입니다. 미네랄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발 검사는 미네랄의 구성을 찾아내주고 있기 때문에 인체의 구성 성분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는 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식물은 미네랄을 필요로 하지만 비타민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상호작용입니다. 화살표가 한쪽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비타민 A가 칼슘으로 한쪽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한쪽으로만 도움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칼슘이 비타민 A를 이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A가 칼슘을 이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고, 양쪽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서로가 도움을 주고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E는 칼슘과 서로 보완 적용을 하고 있는 것들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레늄과 비타민 E도 서로 상호 보완 적용을 하고 있고, 비타민 E는 티아민이나 리보플라민이나 나이아신 같은 것들을 도와주는 이런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에 의거하면은 어느 비타민과 어느 미네랄이 어떤 작용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기능성 식품을 어떤 사람이 먹어야 되느냐, 도움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들은, 건강기능성 식품은 법적으로는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만큼은 꼭 필요한, 건강한 사람이 이것만큼을 놓쳤을 때는 그 생체 조절 기능이 있다는 것을 도와주는 건데, 건강기능성 식품을 복용할 때는 저칼로리 식이요법을 하는 사람들이거나, 그 다음에 채식 위주의 하는 사람들은 일부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거나, 나 임신이나 모유 수유, 가임기 여성들, 이런 사람들은 그 영양소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의사 약사에 의해서 건강기능성 식품은 질병 감염 부상 중이거나 최근 수술을 받은 거나 영양이 부족한 상태이거나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 상태이거나 신체의 특정 영양소의 사용을 방해하는 약을 복용한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복용을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복용하기 전에 꼭 지켜야 할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가로부터, 의사나 약사 같은 전문가로부터 객관적인 정보를 얻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건강기능성 식품에는 라벨이 있습니다. 이 라벨을 주의 깊게 읽어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권장 복용량을 그냥 마음대로 초과해서 그 복용하지 말라는 것이고, 부작용이 있게 되면 사용을 중지하면은 그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용 중지하면은 부작용은 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회사로부터 건강기능성 식품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신뢰할 수 있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 뭐 메이커라고 해서 광고 선전을 하는 회사도 될 수 있지만, 메디넥스처럼 한 부분을, 기능의학 부분을 열심히 쭉
23, 4년 동안 해온 회사도 신뢰할 수 있는 회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화자찬하는 것 같지만 저희가 그런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임산부, 모유, 수유, 처방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그 의사, 약사나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컬터 웰러 박사가 알려주는 건강 기능성 식품의 요법인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런 일반적인 원칙들을 쭉 나열해 놨는데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의사나 약사님들이 건기식을 권장하다 보면 소비자들은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은 이것을 꼭 먹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아니 돈이 많이 들어가서도 있겠지만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왜 나는 효과가 없느냐? 다른 사람은 효과가 좋다는데 왜 나는 효과가 없느냐? 이런 질문도 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의 답이 이 슬라이드는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같은 건강기능성 식품이라도 각 개인마다 반응하는 정도는 모두 다르다. 그 다음에 같은 건강기능성 식품의 양이나 종류라 하더라도 결과는 같은 경우는 없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건강기능성 식품을 통해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한 달이 아니라 긴 기간을 통해 연속적으로 복용을 해야지만 좋은 효과를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개인마다 반응하는 정도가 다를까? 그것은 개인별 항상성의 차이 때문입니다. 개인별로 어떤 것들이 차이가 나게 되느냐 하는 것들은 우선 체온입니다. 사람마다 체온이 다 틀려요. 그렇지만 교과서에 가장 좋은 체온이라고 적정한 체온이라고 하는 것은 36.5도입니다. 그 다음에 pH 산도죠. pH도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따지는데 사람은 7.35에서 7.45를 유지할 수 있는 약 알칼리성입니다. 근데 이게 때로는 산성으로 가져 있는 사람도 있고 알칼리성으로 가져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것은 pH가 7.3에서 7.4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고 수분이 65에서 70% 정도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을 수분을 재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40%뿐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똑같은 건강기능식품을 줘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당뇨 환자들은 혈당이 높죠. 그 다음에 고혈압 환자들은 혈압이 높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혈당이나 혈압을 정상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하고 높은 사람하고의 또 항상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산입니다. 위산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위에서 다 소화 흡수되죠. 분해되고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그래서 pH는 1 내지 2, 1.5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위산의 그 저위산증, 그러니까 pH가 3이나 4인 경우가 더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항상성을 일반적으로 잘 유지해 줄 수 있어야지만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양소가 우리 몸 안에서 도움이 되게 하려면 이게 활성화돼야 됩니다. 활성화된 효소로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뭐냐 하면 보효소와 보조인자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코엔자임과 코팩터라는 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냐 하면 비타민과 미네랄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타민은 우리가 보통 비타민은 뭐 지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 이렇게 나누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비바이타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비바이타민은
B1부터 B12까지 있는 것은 여러 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쓰여져 있는 B1 치아민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코엔자임으로 작용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TPP, FAD, FNN, NAD, NADP, PLP, THF 뭐 이런 것들이 잘 알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을 먹을 때는 고기를 먹는 게 프로테인이죠. 단백질을 주로 복용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밥을 먹는 것을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을 주로 먹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름을 먹게 되면 패트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게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에너지원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고기는 3, 6, 9, 12 비타민이죠. 그러니까 효소로 볼 때는 NAD, PLP, THF, 비타민 B12, B12라는 그 코엔자임이 있어야지만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먹는 것들은 전부 우리가 먹는 것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B군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코팩터는 미네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미네랄 이온들이 쭉 표시되어 있죠. 철, 아연, 구리, 마그네슘, 망간, 칼륨 이런 미네랄들이 있는데 이런 미네랄들이 작용을 하려고 그러면 보호저인자가 작용을 하려고 그러면 카타라제라는 효소라든지 알코올 디하이드레라는 효소라든지 그 사이토크롬 옥시다제라는 효소, 헥소키나제, 아르기나제 이런 효소들이 이 미네랄과 적용해져 있어야지만 이것이 작동이 되게 돼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미네랄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효소 활성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성 식품인 비타민, 미네랄 제제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본만 줘도 대사가 틀려지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효소의 활성에 코팩타를 꼭 필요하는데 코팩타로 쓰여지는 게 필수 미네랄, 에센셜 이온이라고 하는 미네랄하고 코엔자임이라고 하는 유기화합물인 비타민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엔자임은 있어요. 효소는 있는데 효소가 대사를 잘 하기 위해서 생화학적인 대사를 잘 하기 위해서 액티브 포미로 바뀌어야 되는 홀로 엔자임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미네랄들이 활성화 액티브 폼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우리가 나야신을 먹으면 나야신을 여러분들이 혈관이 얼굴색이 빨개지고 홍조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을 텐데 나야신 그 자체는 인액티브 상태입니다. 근데 징크가 결합됐을 때는 액티브 상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타민과 미네랄이 결합되어져 있지만 미네랄이 꼭 있어야지만 바뀐다는 거고 미네랄은 뭘로 보충을 해줘요? 음식으로 보충을 해주는데 시기가 지금은 똑바로 올바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강기능성 식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알려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 파란 신호등이 켜져야 돼요. 그러니까 A라는 물질에서 B라는 물질로 가기 위해서는 푸른 신호등이 켜져야 되는데 푸른 신호등으로 갈 수 있는 게 엔자임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 B라는 물질에서 또 C라는 물질로 가기 위해서는 또 코엔자임이 필요한데 이게 코엔자임이 비타민이라고 얘기했죠. 비타민이 부족하게 되면 B라는 물질로 가지 못하게 돼서 붉은 신호등이 켜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C라는 물질에서 D라는 물질로 가기 위해서는 미네랄이 필요한데 미네랄이 없게 되면 또 붉은 신호등이 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 안에서 계속 붉은 신호등이 켜진다는 것은 몸의 컨디션이 나빠지고 질병이 생긴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비타민과 미네랄은 꼭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미네랄을 보충을 해준다 그래도 미네랄이 다 흡수돼 들어가면은 똑같은 효과가 나오겠죠. 그렇지만 미네랄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꼭 염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뭔가 결합돼서 안정화 있어야지 됩니다. 이것이 미네랄이 우리가 그 칼슘이고 마그네슘이고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위산에 의해서, 위산은 위에서 나오는 산이죠. 위산에 의해서 이온화가 되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단백질을 고기로 먹은 것들이 또 이제 흡수가 잘 되기 위해서는 킬레이트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데, 킬레이트 형태로 바뀌는 것도 단백질의 분해로 인해서 올리고펩타이드 형태로 바뀌어서 아미노산하고 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킬레이트 형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킬레이트 형태의 물질이 만들어져야지만 흡수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산이 제대로 분부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좋은 약이나 좋은 영양소를 복용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항문으로 나가기까지 각각의 이제 식도도 있고 위도 있고 십이지장도 있고 공장도 있고 소장도 있고 뭐 대장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되는데 그 각각의 역할이 틀리고 각각에 들어가는 영양소도 다 틀려지게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는 알코올이 흡수가 되고 펩신이 나오고 염산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십이지장으로 들어가면서 소디움 비카보네이트가 나와서 이 위산인 강산인 위산은 1.5에서 2 정도의 강산인데 강산이 내려오면서 우리가 장이 다치지 않는 것은 이런 그 중화시켜 줄 수 있는 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들어가는 게 여기 이제 철분이 들어가고 칼슘이 들어가고 마그네슘이 들어가는 게 이 십이지장에서 주로 흡수돼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글루코스, 갈락토스 이렇게 당분이 들어가는 것들은 소장에서 들어가는 거고 비타민C 수용성 비타민들이 들어가는 것들도 지용성 비타민도 들어갔던 것들도 소장에서 들어가는데 주로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 소장의 그 바일리에서 식이지방을 흡수하는 림프 모세혈관을 통해서 주로 흡수돼서 우리 몸 안에서 들고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킬로미크론이라는 형태로다가 잘 만들어져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소디움, 포타슘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각각의 위산이 제대로 분비되고 그 십이지장에서 여기서 췌장에서 이게 그 쓸개에서 이렇게 담즙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영양소도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죠. 근데 여러 선생님들이 위산의 분비를 뭘로 측정하십니까? 측정해보지 않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면 우스울지 모르겠지만 2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그 소화제가 뭐였었냐면 위장관제로다가 치료되는 게 뭐였었냐면 짠탁이라는 제품이었었어요. 지금 짠탁이 200억, 300억 나가던 제품이 지금 별로 나갑니까? 별로 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 위산에서 우리가 속 쓰리고 이런 것들은 다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했다라고 해서 위산을 억제시키는 것들을 그 H2 블로커라는 짠탁 같은 제제를 썼었는데 지금은 이게 잘못됐다는 것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제제는 별로 쓰지 않고 있거든요. 대신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부분이 저위산증 환자예요. 위산이 모자라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보충해 주기 위해서 염산 베타인이라든가 이런 제제를 쓰게 만드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 미네랄들이 pH와 용해도 해가지고 녹는 부분이 4는 산성이고 10은 알칼리성입니다. 7이 중성이죠. 근데 여기에 산성에 들어가는 부분들, 철분은 산성에 들어가죠. 그래서 위 바로 밑에서 흡수가 되는 거예요. 망간도 산성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산성이 위산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면은 철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알칼리성에서 흡수가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미네랄들도 다 흡수되는 게 틀리다. 그러니까 이 pH와 용해도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미네랄이 힐리에이트화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킬레이트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킬레이트화의 과정은 여기 칼슘 설페이트, 칼슘의 예를 들어서 칼슘 설페이트라고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이게 끊어져야지만 칼슘이 흡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끊는 게 뭐가 끊냐? 위산이 끊고 있는 겁니다. 위산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줘야지만 이걸 끊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칼슘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AA라고 쓴 게 아미노산인데 이거 아미노산도 위에서 우리가 고기를 씹어 먹어서 만드는 거 두부를 씹어 먹든 뭘 씹어 먹든 씹어 먹어서 만드는데 그것도 위산에 의해서 아미노애시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들이죠. 이게 글라이신 같은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거에 의해서 이게 둘러싸게 됩니다. 칼슘을 둘러싸게 되고 킬레이트 구조라는 게 킬레이트가 뭘 뜻하냐면 게 옆발로 이렇게 가는 게를 얘기하는데 게가 발이 여러 개인데 이렇게 킬레이트 게가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얼려 빠져나가지 못하겠죠. 이런 것을 킬레이트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킬레이트 과정이 이루어져야지만 미네랄들이 흡수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이런 과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위산이 정확하게 분비돼줘야지만 미네랄 제제를 복용을 해도 좋은 미네랄 제제를 복용을 해도 제대로 흡수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네랄의 체내 흡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우선 생리적 요구량입니다. 우리가 여성과 어린이, 임산부, 청소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생리적 요구량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임산부나 수유부는 좀 더 많은 양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알려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적 이용도입니다. 바이오 어베이빌리티라고 얘기하는데 섭취한 음식물 중에서 실제 흡수되는 것이 바이오 어베이빌리티가 얼마만큼 높느냐, 뭐를 먹었을 때 좋으냐 하는 건데 우리가 철을 예를 들어서 햄철이라는 게 있습니다. 육류에 들어있는 햄철은 계란이나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넌햄철, 햄철이 아닌 것에 비해서 생물학적 이용도가 더 높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장내 산도입니다. 장내 pH 변화에 따라서 미네랄의 체내 흡수는 달라지는데 산성 상태인 위에서 칼슘과 철분의 용해가 더 잘 일어나고 흡수가 잘 되니까 저 위산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만 미네랄도 흡수가 잘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위산증 환자라든지 제산제를 오래 복용한 사람들은 칼슘과 철분이 제대로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영양소의 상호작용입니다. 아까 미네랄과 그 비타민의 상호작용표에 대해서 알 수 있듯이 비타민 C는 철분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빈혈이 있다라고 해서 철분을 먼저 주어지는 것보다는 비타민 C를 먼저 주어지는 것이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타민 C IV를 해주는 경우가 그런 형태로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과 미네랄과의 상관관계, 그 다음에 미네랄과의 상관관계. 아연 보충제를 오랜 기간 복용할 때는 혈중의 구리 농도가 떨어집니다. 아연하고 구리하고 기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연을 보충하는 환자들은 구리를 더 높여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같은 미네랄 제제를 할지라도 이런 비율에 맞춰져 있어야지만 좋은 영양제, 좋은 건기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이걸 어떻게 알아내느냐 그러는데 건강기능성 식품 복용 전에 체크사항이라는 것이 우선 체온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지만 비접착식 원적외선 체온계를 통해서 체온을 측정을 해줘야 되는데
체온이 36.5도를 유지를 해주고 있어야 됩니다.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면 어떠한 영양제를 줘도 화학 반응이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온도가 밀접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체온을 재보야 되고요. 그 다음에 pH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산성에서 들어가는 거, 알칼리성에서 들어가는 거, 미네랄이 틀리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타액 pH 검사를 통해서 pH가 어느 정도 농도를 알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수분의 양은 내가 40%인지 50%인지 60%인지 70%인지 갓 태어난 아이는 90%예요. 그렇지만 80이 넘은 노인네들은 40%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수분의 양이 줄어드는 것은 노화하고 직접적인 연관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수분을 적정량을 유지해 주는 것은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들도 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들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BI 검사를 통하면 간단하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혈당은 혈당 검사를 통해서, 혈압은 혈압계를 통해서 쉽게, 요즘은 누구나 다 자가혈당계니 자가혈압계를 갖고 있으니까 쉽게 알아낼 수 있죠. 근데 위산은 pH가 1 내지 2를 유지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잘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는지는 어떻게 알아내? 이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내시경을 하는 의사들은 직접 그냥 내시경 하면서 위산을 찍어서 pH 농도를 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것은 우리가 혈액 검사라는 것을 하고 있죠. 혈액은 우리 몸속의 모든 상태를 알려주는 바이오마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총단백질 우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토탈 프로테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떨어져 있으면 69 이하로 떨어져 있으면 pH가 1.5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글로불린의 양이 증가되어 있다든지 알부민이 감소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건 pH가 1, 2를 유지하지 못하고 3, 4로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번 값이라든지 칼슘의 값이라든지 철분의 값, 그 다음에 ALP, 알칼리 포스파타제라는 효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산이 1 내지 2를 유지하지 않느냐 못하느냐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혈액검사상에서 이러한 지표로 나타나는 것은 저위산증이다. 이게 위산의 pH가 3 내지 4뿐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알아내는 지표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혈액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혈액검사의 수치만은 내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영양학적 평가 이런 것들을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시간을 내서 또 세미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비타민 미네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비타민 미네랄은 어떤 것들이냐? 이거는 홀포트 패트릭 박사가 The Whole Health Guide and Element Health라는 책을 통해서 비타민 B 컴플렉스라는 얼마만큼이 들어가 있어야지만 같은 거다라는 것이 at least B1, B2, B3 이런 것들이 다 50mg이 들어가 있고 뿐만 아니라 B9, B12 바이오틴 것들이 50 마이크로그램, 50이라는 1:1 숫자로 들어가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B 컴플렉스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멀티비타민은 적어도 25mg의 B 바이타민하고 A가 5,000IU, D가 400IU, E가 100IU, C가 250mg 들어가 있어야지만 멀티비타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멀티미네랄이란 적어도 칼슘 150, 마그네슘 100, 칼륨이 들어가 있어야지만 아연, 망간, 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지만 적절한 멀티미네랄이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B 컴플렉스 바이타민은 우리 몸속에는 수많은 원소들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이 원소가 균일하게 잘 이렇게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려고 그러면 미네랄 프로파일을 퍼펙트 미네랄 프로파일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모든 비바이타민이 세임 밀리그램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 즉 비오틴, 비타민 D12, 폴릭 애시드는 제외로. 그렇지만 그것도 미리그램이 아니라 마이크로그램이라고 하는 양은 그 단위만 틀릴 뿐이지 동량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이상적인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유통되는 대형 제품들, 우리가 뭐 대형작, 유한여행, 일동제약, 녹십자, 이거 뭐 굉장히 큰 회사들이고 비맥스 같은 거는 그 가수 비를 통해서 광고도 하고 있고 뭐 그렇지만 여기에 용량들이 1대1의 비율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대형 제품들도 그거는 이상적으로 잘 맞춰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 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쿼터백,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쿼터백은 이런 식으로 단위가 일정하게 맞춰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타민 B군보다도 쿼터백을 먹으면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쿼터백은 적응증을 살펴보게 되다 보면은 혈관의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인 호모시스테인을 정상으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양리작용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손발저림, 손발냉증, 그다음에 요즘처럼 봄철에 오는 춘곤증, 그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신경통, 관절통, 근육통, 그다음에 당뇨, 고혈압, 혈관질환, 저산증, 노인성 치매, 알코올, 뭐 이런 만성 피로, 탈모, 두피 관리 이런 데다가 이게 적응증이 다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으냐?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 대사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비바이타민은 다 골고루 1대1의 비율로 들어가 있어야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노인성 치매를 붉은 글씨로 크게 써놨는데 이거는 치매가 요즘 들어서 굉장히 뭐 치매 보험도 있고 노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옥스퍼드 대학팀에서 B 컴플렉스, 고용량의 비타민 B 컴플렉스가 뇌 위축 속도를 30%나 줄여주는 것들로 임상을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용하게 되면 70세 이상의 노인네들한테 이것을 복용하게 주니까 위축 속도가 현격히 떨어지는 것을 찾아냈기 때문에 노인성 치매 예방에 특효라고 하는 것들을 쓰여지게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미네랄 보충인데 미네랄 제제 중에 이상적인 미네랄 제제 중에 칼륨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중에 많은 미네랄 제제가 있지만 칼트레이스처럼 이렇게 칼륨이 있는 제제는 딱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칼륨이 체수분을 이렇게 조절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어느 병원에서는 야, 칼트레이스만을 먹었는데도 왜 살이 빠졌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체수분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이게 체중이 10kg나 감량될 수 있는 것들을 내주는 것들입니다. 물론 뚱뚱한 사람들 물이 꼭 필요하다는 그 체수분을 물은 꼭 필요한데 물을 조절하는 게 체수분의 밸런스라는 거는 우리가 2.2리터를 맨날 음식과 물을 통해서 먹고 0.3리터는 대사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는 2.5리터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같은 양이 빠져나가야지만 체수분의 밸런스가 맞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체수분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들을 어느 것들이 하냐면 나트륨과 칼륨이 이런 체수분의 밸런스를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하기 위해서는 체중의 50 내지 70%가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세포 내액의 60%, 세포 외액의 40%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조절을 해주는 것이 칼륨과 나트륨입니다. 그래서 칼륨과 나트륨은 그렇게 공급을 해줄 필요성이 없는데
칼륨은 미네랄 보충 제제로서 공급을 해줄 필요성이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네랄은 우리가 에너지를 일으키는 것은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이 에너지를 내주는 영양소가 됩니다. 근데 이런 에너지를 영양소를 내주는 것을 만들어내주는 불쏘시개가 하는 것들이 미네랄입니다. 이 태워주는 영양소가 적절하게 있어야지 됩니다. 불쏘시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에너지를 잘 내기 위해서는 미네랄이 세포 내에서 미네랄 이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여기 세포죠. 2개의 포타슘이 들어가면은 3개의 나트륨은 빠져나오고 2개의 칼륨 이온이 들어가면 마그네슘 하나와 2개의 칼슘이 들어가면 2개의 칼륨이 빠져나오고 3개의 나트륨이 들어가면 또 하나의 칼슘이 빠져나오고 이런 과정이 적절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세포 내의 비율이 2대1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2대1의 비율이 돼야지만 적절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잘 내기 위해서는 미네랄들도 그냥 미네랄가 뭐 칼슘이 있고 마그네슘이 있고 뭐 망간이 있고 이런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미네랄들의 비율이 적정하게 되어 있어야지만 되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칼트레이스는 포타슘을 33mg을 함유하고 있어서 세포 내의 체액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유용하고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의 비율, 구리안의 비율을 칼슘 마그네슘 비율은 2대1, 구리아연의 비율은 10대 1로다가 완벽하게 맞춰서 흡수율이 높다는 것이고 우리가 식후 바로 적용하는 것이 흡수율을 잘 올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위산의 분비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저위산증 환자도 투여해도 잘 흡수가 돼 들어간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새로 나온 MB정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MB정은 비타민 B군과 비타민 B군과 그다음에 미네랄들을 적절하게 섞어놓은 제제입니다. 그래서 MB정의 성분 함량을 보면 B1부터 B12까지가 25mg을 멀티미네랄 제제의 기본인 25mg을 쭉 함유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네랄들이 칼슘, 마그네슘의 비율이 2대1 그 다음에 칼륨이 들어가져 있고 그 다음에 아연과 구리의 비율이 10대1 이런 그 다음에 우리가 미량원소 질병에 상관계가 많은 망간이라든지 크롬이라든지 요오드를 함유하고 있는 그 제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비타민과 그 미네랄들이 적절한 비율로 잘 만들어져서 있는 제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과 무기질, 미네랄을 새로운 영양학적 의미는 육체적 수행 능력이나 운동 능력이 저하가 됐다든지 비만인 사람, 인지 능력의 감소, DNA 산화 손상에 의해서 우리가 질병이 나타났다든지 노화 촉진이 되어 있다든지 하는 것들에 환자들한테는 비타민, 미네랄이 적정하게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MB정을 섭취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경제 발전으로다가 영양결핍은 문제가 되지 않고 있고 영양 과다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은 에너지를 내는 것들은 충분하지만 에너지를 태워주는 영양소, 비타민과 미네랄은 결핍된 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치를 보면서 그것을 복용해 주면은 우리가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들입니다. 대신에 이제 많은 질문을 하는 게 건강기능성 식품의 복용법입니다. 건강기능성 식품은 언제 복용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식후에 복용하느냐, 식전에 복용하느냐. 일반적으로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는 식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 30분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식후 바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건강기능성 식품 중에 아미노산 제제는 식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기능성 식품을 먹을 때 물을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물은 약 머그컵 한 잔 200ml 정도를 함께 먹어야지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네랄이나 비타민 이런 것들은 물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 물을 안 먹은 상태로다가 비타민 B군을 투여하다 보면은 위 안에 있는 물들을 다 빨아들이고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바짝 말라지게 되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은 속이 메식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분제 같은 경우는 오렌지 주스나 레몬 주스하고 함께 먹는 것이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미네랄을 복용할 때 오렌지 주스나 레몬 주스와 함께 먹는 것이 더 흡수에 보탬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기능성 식품은 다 좋나요? 다 좋을 수는 없어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배경인별로 맞춤형을 맞춰서 주는 게 좋은 거죠. 맞춤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필요한 것과 그 사람의 적어한 것을 꼭 맞춰서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은 검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기능성 식품도 유통기한이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대개 2 내지 3년입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을 지났다라고 해서 효과가 뭐 급격하게 떨어지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그 조금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적이 있으니까 대개 2년 내에 복용하는 것이 올바른 복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서도 이 그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세미나는 메디넥스는 이제 지속적으로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혈액 검사를 가지고 보는 그 우리 생화학적인 변화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런 것들도 세미나를 하게 될 것이고 아미노산을 어떻게 복용하는 것이 좋은지 뭐 어떤 제제를 어떤 식으로 쓰는 것이 좋은지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 나타나는 뭐 치매하고 암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것들을 세미나를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것에 의해서 세미나를 그 매달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동영상화해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문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든지 지금 말씀을 해주시든지 뭐 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